안녕하세요, 김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업로드된 영상은 이 녀석이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양만장에서 용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갈 때 촬영을 안하고 돌아올 때 촬영을 할까요? 갈 때 영상 재생 버튼을 안 누르고 열심히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가는 길에 다시 처음부터 영상 촬영을 위해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만큼 임팩트 있는 영상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반년 동안 잠수를 탔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R1M 시승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YZF R1M이고요. R1에서 이제 올린지 서스와 알루미늄 파츠와 카본 파츠 몇 개가 순정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차량을 R1M이라고 합니다. 2015년식 신형 R1과 뭐 별반 다를 건 없고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올린지 서스가 아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시승기에 앞서서 YZF R1은 어떤 차량이냐,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ZF R1은 이제 999cc 크로스플레인 방식 4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야마하에서 출시된 바이크입니다. 엔진음은 일반적인 병렬 4기통 엔진보다는 다릅니다. 이거를 부등간격 불규칙적 운동하는 엔진이라고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부등간격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혼자서 삽교천을 이 녀석을 타고 작년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삽교천에서 이제 와이프분이랑 할리를 타고 오셨던 이제 라이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때마침 복귀하던 찰나였었고 그 할리를 타고 오셨던 분은 이제 바이크를 이제 주차해 놓고 헬멧을 벗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할리를 타셨던 라이더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R1이에요? 라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건넸어요. 건넸어요. 그래서 제가 예 R1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라이더 분께서 와이프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으셨나봐요.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대화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 녀석은 저RPM에서 2기통으로 터지다가 고RPM에서 4기통으로 바뀌는 특별한 엔진이야 라고 와이프분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이 R1의 부등간격 크로스플레인 엔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 녀석의 장점 단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플레인 엔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병렬 4기통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동력을 얻는 방식이라고 하면요, 크로스플레인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적 운동을 하여서 동력을 얻어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점 있죠? 엔진이 그만큼 불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크기가 커지고요. 크기가 커지니까 그만큼 엔진 오일도 많이 먹고, 많이 먹는다는 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얘가 엔진이 오일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양이 많이 들어가요. 한번 교체할 때마다 4리터 정도의 엔진 오일이 주입이 되고요. 일반적인 리터급 알차의 경우에는 3리터가 대부분이죠. 조금 넘으면 3.1리터, 2리터 이렇게 될 텐데 제네시스 엔진, 크로스플레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4리터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이전 세대 빅뱅 엔진도 3.7리터 엔진 오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불규칙적 운동을 하는 이 크로스플레인 엔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플레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 운동을 하기 때문에 RPM의 상승 속도가 스로틀로 이제 장난쳐 놓은 그런 RPM 올라가는 속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RPM이 정말로 무섭게 치고 올라가요. 그만큼 RPM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이제 코너 구간을 이제 돌아 나가는 퍼셜 구간을 지나서 급가속을 할 때 조금 더 경쾌한 코너 주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크로스플레인 엔진의 경우에는 스로틀 조작으로 이제 고수분들은, 저는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고수분들은 이제 스로틀 조작으로 리어 타이어의 트랙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100열 4기통 같은 경우에는 퍼셜 구간, 코너를 돌아 나가는 퍼셜 구간, 일정 속도로 엑셀을 감는 그 구간을 지나서 급가속을 하는 그 구간에서 리어 그립을 살짝 잃는다고 해요. 그래갖고 모토GP나 유명 경기 같은 데서 보면은 거의 급가속하는 구간에서 이제 하이사이드 걸리고 로우사이드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라이더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저도 거기까지 사용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바이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세대 R1보다 이 녀석은 6kg 정도가 가볍습니다. 6kg 정도의 감량을 성공하였고요. 200마력의 엔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리타콜 레플레카는 200마력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200마력의 어이구 부럽다. 나 저렇게 타고 싶다. 뒤에 누구 태우고 맨날 레플레카만 타니까 저런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부럽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잡다한 얘기는 그만하고 차체 감량에 성공한 신형 R1은 감량이라는 단어에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녀석의 공차 중량은 199kg입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200마력의 엔진이 199kg의 이제 차량에 얹히다 보니까 마력 대비 키로수, 공차 키로수가 1:1 비율을 넘어선 차량이기도 하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코너에서 나가는 퍼포먼스는 이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1이 왜 코너링 머신이냐고 하면은 짧은 휠베이스 전매 특허죠. 휠베이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코너에서 이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정말로 극대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짧아갖고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코너에서 이제 얻어지는 경쾌함은 극대화가 되지만 급가속 구간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이제 절감이 됩니다. R1 같은 경우에는 1405mm의 짧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로 대단한 거고요. 미들급 레플레카 차체 크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시트고가 860입니다. R1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2015년식 신형 R1은 855mm고 R1M 같은 경우에는 860mm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났냐면은 리어 타이어가, 이 녀석은 일반적인 R1보다 한 사이즈 더 큰 리어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5mm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차대가 뭐 더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고 860mm의 이제 높은 시트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차량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 키가 자랑은 아니지만 187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천은 차체가 너무 시트고가 낮았기 때문에 약간 장난감 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핸들과 제 앉아있는 시트 위치까지 이제 그 거리가 이제 넓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핸들 쪽에서는 불편한 감이 없었는데 이제 하체 쪽에서 불편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녀석도 똑같아요. 이 폭은 정말로 스천만큼이나 넓어요. 유럽 체형에 거의 맞춰진 그 넓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핸들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조금 키 작으신 분들은 저보다는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이즈가 딱 좋아요. 여기서 순정 스텝 해갖고 딱 이렇게 타는 게 저한테는 아주 딱 적절합니다. 또한 이제 2015년식 R1이랑 이전 세대 13, 14년식 R1이랑 엔진 실린더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렵네요. 저도 영상 보고 말로 설명하려고 좀 열심히 정리해 봤는데 제가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15년식 아름부터 정말로 크게 바뀐 게 전자장비입니다. 와, 멋있다. 윌리했어. 와, 깐지난다, 깐지나. 자, 그럼 이제 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한눈 팔려갖고 YRC라고 해서 이제 통틀어서 전자장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기반은 ECU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장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ECU라는 거는 이제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자장비가 엔진의 이제 파워를 조절을 한다는 의미죠. 쉽게 생각하면은 야마 최초로 이 녀석가 되는 특별한 전자장비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IMU 장치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은 관성 측정 유닛이라고 합니다. 관성 측정 유닛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앞뒤 좌우 이제 뱅킹 또한 기울기 이제 등에 센서가 있어 갖고 라이더가 하고자 하는 그걸 모두 다 캐치를 해서 데이터화 시킵니다. 뭐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는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ABS라고 하죠. ABS는 뭐 기본적 장착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LIF라고 있습니다. LIF는 리프트 컨트롤 시스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이 넘는 이제 엔진이 장착되다 보니까 그 파워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가속을 할 경우에 프론트가 들리는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해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트랙션이란 건 바이크에게 있어서는 중심을 얘기하고요. 바이크 중심을 잃으면은 컨트롤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SCS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장치냐면은 슬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란 거는 이제 타이어가 슬립을 할 경우에는 개입이 되어 갖고 엔진을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런시 컨트롤 시스템인데 시합하는 모토GP 시합하는 영상 보면은 RPM을 올린 다음에 갑자기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스타트 시스템을 도와주는 보조장치 역할을 하는 그런 전자장비입니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IMU 이제 관성 측정 유닛이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의 이제 라이딩이 안 나왔을 때 데이터화 시킨 부분을 이제 전자장비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전자장비가 거기서 개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마의 전자장비를 제가 조금 높이 평가를 해요. 다들 뭐 BMW나 이제 아프렐리아 이제 전자장비를 조금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 아프렐리아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두가티도 그렇고 MV 아구스타도 그렇고 유럽 차량들을 제가 경험해본 거는 딱 BMW 하나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장비의 개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바이크를 조종을 한다 그 느낌보다는 바이크가 날 조종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야마의 YRC 시스템은 딱 필요한 만큼만 이 라이더가 정말로 딱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자 하는 그 라이딩을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만 딱 개입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단점이 됩니다. 단점으로 치자면요, 초보자 라이더 분들이 이제 전자장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안날 사고를 전자장비가 개입이 조금 더디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녀석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전자장비를 다 보여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DCT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CT를 오랜만에 쓰는 거라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시면 LCS 런치 컨트롤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됐습니다. 런치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RPM을 올려도 만 RPM에서 고정이 됩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빨라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 RPM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러치를, 제가 기어를 안 넣네요.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잡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해서 제가 쓰는 법을 까먹었어. 그만큼 이제 LCS가 정말로 중요한 전자장비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신기하다, 이렇게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창피해. 제가 이제 아런이랑 아런엠이랑 조금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정 카울의 카본 페어링, 리얼 카본이 적극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더 멋스러운 외형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알루미늄 기름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름 탱크는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주철입니다. 철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기름 탱크다 보니까 그만큼 무게도 가볍고 부식도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져 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ERS, 올린즈 전자식 레이싱 서스펜션입니다. ERS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녀석이 선이 왜 있는 걸까, 이게 왜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자식이란 거는 이 감쇄력을 버튼 몇 번의 조작으로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노면을 좀 많이 타는, 방지턱이 많은 시골길이나 이제 노면이 좀 울퉁불퉁한 그런 길에서는 감쇄력을 최대한 낮게 만들어 갖고 좀 물렁물렁하게 서스를 버튼 몇 번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싱에서 필요한 만큼, 공도에서 필요한 만큼의 이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LCS를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넣고, 확실히 넣고, 이게 이렇게, 와 씨 없겠다. 클러치를 제가 너무 늦게 붙였어. 그래 약간 덜덜거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용할 일이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요. 창피해. 그러면은 이 녀석을 장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녀석을 조금 하드하게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영상 몇 개를 좀 땄더니 벌써 어두워졌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에 데미,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1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모티브가 되는 모토GP M1의 바이크를 딱 페어링과 더불어 내부적인 성능도 모토GP의 기술력을 접합시켰다고 합니다. 모토GP의 기술력을 이제 본받아서 나온 리터급 R차인 만큼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코너에서 이제 라이더가 느낄 수 있는 경쾌함,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전장비의 적절한 개입, 올린즈 서스펜션에 대한 믿음, 그런 부분을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제 하이 RPM 세팅 차량이다 보니까 퍼셜 구간을 지나서 가속하는 구간에서 차량의 응답성, 또 이제 거의 하이 클래스 차량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고요. 또한 휠 베이스도 짧고 시트고 또한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킬을 갖고 있는 라이더라도 경쾌한 코너 주행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단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시동성입니다. 시동성이 정말로 안 좋은 바이크예요. 셀 버튼을 누르면은 무겁게 셀이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만큼 컴플레인 엔진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용량 또한 엄청 작습니다.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경량을 최대화시키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MX 배터리와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리터급 차량에다가 시동성도 안 좋은 바이크를 작은 배터리를 넣으다 보니까 시동성이 일반 타 리터급 레플리카보다는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 제가 브레이크를 지금 마스터 실린더를 브렘보를 꼈습니다. 브렘보 마스터 실린더를 장착을 하였고, 순정이 니신제가 들어가요. 순정보다는 확실히 잘 잡힘을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브렘보 M4 캘리퍼를 제가 구매를 하였고요. 조만간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좋은데도 제가 이 차량을 꾸준히 타려고 하는 이유는요, 브레이크만 안 좋을 뿐이지 그 외적으로는 정말로 뛰어난, 제가 평생에 한 번이나 이런 차를 탈 수는 있을 만한 차량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조금 투자해서 조금 단점인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 이제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로틀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클러치에 대한 민감도, 이게 다른 일반 레플리카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클러치가 붙는 것도 솔직히 거의 끝부분에 있고요. 스로틀 민감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녀석을 만키로 타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동을 꺼먹습니다. 초반 RPM이 너무 빌빌거립니다. 일단은 클러치 놓고 주행을 하면은 덜덜덜덜 거립니다. 엑셀을 안 감으면은. 그만큼 초반 영역대가 굉장히 약한 차량이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죠. 하이 RPM에서 전해져 오는 그 경쾌함은 일반 리터급 레플리카보다 더 경쾌하고 더 빠르게 RPM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YZF R1을 제가 10,000km 정도 타면서 느낀 장단점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보 라이더 분들이 입문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바이크 경력이 뭐 1년이 안 되시는 분들, 또한
이제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 전무하신 분들, 복귀하신 분들이 타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바이크입니다. 우선 스펙상으로만 보고서 이 바이크를 덜컥 구매를 하셨다면은 친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닌자 땡아를 제외한 리터급 바이크는 거의 다 타봤습니다. 물론 빠니갈레, 뭐 F4, MV 아구스타 F4, 뭐 닌자 땡알 요 세 가지만 제외하고는 리터급 바이크는 거의 다 타봤습니다. 잠깐씩이라도. 그 중에 가장 무난했던 차량은 CBR 1000RR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퍼포먼스 측면에서 뛰어났던 차량은 이 R1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퍼포먼스 측면을 중시하는 바이크다 보니까 초보 라이더 분들이나 이제 복귀를 하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댓글로 이런 글을 봤어요. 스천이랑 비교했을 때 R1M은 어떤 게 다른가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서스의 강성이 감쇄력이 많이 좋고요. 코너에서 빠져나가는 거나 이제 급브레이크를 할 때, 물론 얘가 브레이크가 안 좋지만 그 서스펜션이 버텨주는 그 힘은 정말로 월등합니다. 이 바이크가 거의 탑 클래스예요, 제가 탔던 바이크 중에. 그리고 급가속을 할 때도 이제 불안한 감이 없습니다. 아예 전자장비 개입이 조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싶을 때가 조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정도 숙련된 라이더분들이랑 오히려 이게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단점이라고 좀 치부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바이크가 정말로 작아요. 탔을 때 리어가 정말로 이게 손 뻗으면은 닿을 정도로, 그리고 프런트도 손 뻗으면 닿을 정도로 정말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가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몸무게가 있으신 분들,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바이크를 타는 목적이 멋으로 타는 건데 감지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브레이크는 확실히 스천이 더 좋습니다. 왜 더 좋냐? 브렘보에서 더 좋냐? 그런 건 아니고요. 스천은 이제 연동 브레이크, 앞에를 잡으면은 앞뒤가 연동으로 잡히는 연동 브레이크고, 추가적으로 이제 브렘보,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의 캘리퍼가 들어가지만 브렘보 캘리퍼고, 거기다가 이제 초반 세팅, 브레이크 세팅 자체를 초반 앞이 조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큼 잡을 때 스천은 거의 중반 정도 꽉 잡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만큼 앞이 좀 강합니다. 초반 앞이.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잘 잡힌 감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전자장비 또한 이제 월등히 개입하는 게 조금 빠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해가 지면서 마무리를 지겠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제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 갈 때 제가 깜빡하고 못 찍어갖고 많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돌아오면서 정신 멘탈 부여잡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